네, 개장 전 가장 빠르게 시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글로벌 하드슈입니다. 오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태풍 흰남노가 남쪽에 큰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도 어쩌면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둔화 이 두 가지 우려 속에 지금 태풍이 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한 손에는 오프닝 벨, 그리고 다른 쪽에는 저희 미래에셋 강남역 센터를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이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 복귀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급등에 일제히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인데요. 또 이와는 반대로 유럽 증시는 좀 상승세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에도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시와 또 유럽 증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한번 복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이 7일 연속 하락했다, 뭐 러셀 2000 지수도 뭐 7일 연속 하락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뭐 경기 침체는 뻔하다, 미국의 GDP 하락세,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가스 공급 중단, 그러면 올 겨울에 유럽은 더 추워진다, 독일의 경제 위기, 여기에 이제 22에서는 금리를 과연 50이냐 75냐 다른 쪽에서는 100이냐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10년 전에 남유럽의 어떤 위기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일단 러시아의 에너지 전쟁, 무기화, 이게 여기에 따라서 더 침체, 그렇다면 시장은 뭐 끝났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뭐 답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과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더 비축률을 풀면서 유가 안정, 소비자 물가 지수 안정,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지금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난주에도 발표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의 어떤 고용 지표에 대한 비교적 선방. 자, 이런 점이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질 건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과연 연준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주가 하락도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입이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기대감, 이런 점들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기대감마저 없는 상황에서 주가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인데, 과연 이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현실적인 그런 지표들,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트를 가져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키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좀 복귀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앞서 유럽 중앙은행이 8일로 예정된 통화 정책 회의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 국가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유럽의 통화 정책, 22 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목요일 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어쩌면 유럽 같은 경우도 어떤 경기의 펀더멘탈을 고려한다면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이미 뭐 호주도 금리 인상, 캐나다도 금리 인상, 이미 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선진국에서 줄줄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제 9월 달에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과연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냐, 빅 스텝으로 갈 거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크게 할 거냐 나와 있기 때문에 유럽도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인데, 통화정책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고부채 국가인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스프리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국채 스프리드가 만약에 뭐 크게 변동성이 크다면 이제 유럽에 대한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시장은 어떤 진퇴양난에 겪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2 통화정책 회의, 여기에 따라서 유럽의 이사들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이제 발언을 할 텐데,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회의 결정이 과연 금리 인상 결정이 뭐 50이냐, 뭐 예상치 않았던 75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게 되면 이후에 이제 과연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현실적인 그런 국채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파장을 미칠 건가? 이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지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과연 22의 통화정책 회의 결정 이 부분들 여기에 따른 이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의 국채 금리에 대한 위기 이런 설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지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흔들릴 텐데 시장은 바로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가장 큰 행사가 줄줄이 있는데 그중에 큰 행사가 목요일 날 22 금리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진국에서 줄줄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럽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고부채 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통화정책회의 결정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이런 고부채 국가인 이탈리아와 이 그리스, 이 국채의 스프레드가 시장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조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앞서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고용지표 발표에 증시도 움직였었습니다. 자, 내용 잠깐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파월 의장이 그러면 고용지표 그러니까 지금 뭐 줄줄이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패드라든가 미국 정부에서는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다고 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고용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왜 경기 침체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했는데 뭐 지난달보다는 상당히 안 좋았다. 예상치보다도 안 좋았다. 이런 점들인데 시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처음에는 예상치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힘들어서 그럼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크게 못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시장은 약간은 환호했지만 이런 부분이 크게 예상치보다 크게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들 그렇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면 연준은 분명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면 이제 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되고 주가가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요한 해석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해석이 예상치보다 좀 덜 안 좋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환호를 했지만 약간 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역시 이제 한쪽,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잡아야 되지만 지금 연준에서는 이전에 이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라고 했었고 연준 이사들이 모두 나와서 인플레이션이 우선이고 지금 뭐 이번 달에 3.5 정도로 예상했으나 뭐 급기야는 이제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4%를 빨리 가야 되고 상당 기간 4%를 내년 1년 내내 지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상당히 강도 높게 했는데 자 이런 얘기라면 뭐 주가는 올라가기가 힘들다가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미 주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점들 그래서 과연 연준에서 어떤 입장을 대변할 건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지금 현실적인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 지표들이 연준에서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방향성을 설정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대감이 없다. 이런 점에서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미국이지만 이제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결과 발표를 아직은 또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금리도 잡아야 되는 이 미국 상황에서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우선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단행돼야 된다라는 이런 연준 인사들의 이런 공격적인 또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면서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연준 파월 의장과 이 레이나 브레이너 부의장 등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좀 발언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을 쏟아낼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2 통화정책 회의와 맞물려서 이제 미국의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연준 인사들이 줄줄이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7월 달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은 약간의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약간 뉘앙스와 함께 주가가 올랐지만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따라서 주가는 급락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최근에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서 제로 파월 연준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그다음에 줄줄이 이제 연준의 당국자들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이 시점에서 할 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뭐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 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중요하다. 뭐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맞다 하더라도 약간의 지금 경기적인 스탠스가 침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발언을 해준다면 주가는 약간의 좀 희망 섞인 메시지로 약간의 좀 반등할 텐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만 나와준다면 주가는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들이 이전에 잭슨홀 미팅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다. 호키슈였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주식을 좀 사고 싶은 그런 쪽도 많이 있을 텐데 뭔가 기대감이 있어야 주식을 살 텐데 만약 이런 점이 없다면 주가는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쩌면 또 한 단계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어떤 기대감 그런 섞인 내용들을 파월 의장 입에서 찾고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 증시가 쇼크를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좀 펼쳤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단행에 대한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연준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이들의 발언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줄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이 발언들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공개된 8월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8월 달에 서비스업 지수가 S&P에서 발표하는 지수는 상당히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5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경기가 침체구나라고 보여지지만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는 예상치보다 좋았다. 50 이상이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체에서 발표하는 게 한쪽은 안 좋게 보고 한쪽은 좋게 봤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런 ISM 제조업 지수를 더 많이 표를 삼고 있다는 내용들인데 왜 그러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더 많은 그런 지표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P로 발표하는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우려스러웠지만 ISM이 발표하는 그런 제조업 PMI는 50 이상이었다. 그리고 예상치가 55.4였는데 56.9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좋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를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비교적 지금까지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았다. 우려스럽다. 이런 속도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 이미 경기 침체다. 라고 보여졌으나 일부 이제 ISM에서 발표하는 이런 서비스업 지수가 그나마 50 이상이었고 예상치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한쪽으로 봐서는 서비스업황이 위축세로 보였지만 ISM 제조업 지수는 비교적 50 이상이었다.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보여져서 그래도 신규 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았다. 뭐 그나마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지금 모든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나오는 지표들이 모두 안 좋고 뭐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뭐 재고는 쌓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계속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서비스업 지수는 안 좋았고요.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힘들고 모든 지표가 어렵고 이런 지표들로 봐서는 내년에 경기 침체는 뻔하고 뭐 시나리오들을 봐서는 정말 비비론들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쪽을 찾는 과정에서 그나마 이런 ISM에서 발표하는 이런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았고 50 이상이었다. 이 부분에서 그나마 조금 희망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장중에 뭐 끝에는 그래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중에 이런 ISM 제조업 지표가 그나마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고 약간은 좀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좀 보지 않았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모든 어떤 지표들이 안 좋다, 그다음에 모든 내용들이 안 좋다 이 상황에서 약간은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스탠스를 좀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 ISM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는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좀 분석을 해주시면서 현재 발표되는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조금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좋은 제조업 지수를 좀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으려는 이런 노력도 같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에요. 유럽연합 에너지 장관들의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와 관련된 논의가 좀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통화정책 회의도 있지만 러시아 유럽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독일로 가는 가스 같은 경우도 현재 잠그고 있다. 이유는 가스가 유출이 돼서 지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게 사실인가에 대해서도 시장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서방이 제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무기한 셧다운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자 만약 이런 점이 심화가 되게 된다면 이미 좀 유럽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둔화 우려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지금 독일이 어느 정도 버텼지만 독일로 가는 노드 스트림도 셧다운을 만약에 가져가면 독일의 경제가 크게 침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유럽은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이제 국채가 비율이 많은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그리스가 위기설로 불거져 오고, 또 러시아가 가스를 잠그게 되면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독일 쪽도 또 이제 제조업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 침체로 가고, 또 여기에 이제 올겨울에 과연 상당히 추운 가운데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면 과연 그렇다면 지금 심지어는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위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지금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올겨울이 상당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가스가 비싸서 난방비도 줄여야 되고, 또 그렇다면 올겨울을 과연 유럽이 얼어 죽으라는 것인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과연 금요일 날 이제 유럽전합 집행위에서 심지어는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을 상한제 도입을 공개하겠다 그러는데 에너지 장관 회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연 주가가 상당히 우리무중인데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러시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연 러시아가 어느 쪽으로 더 심하게 나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좀 부담스러운데 과연 이 부분들이 과연 금요일 날 회의를 봐야 되겠지만 회의가 상당히 좀 순조롭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도 상당히 시장에 가장 중요한 주가를 다시 한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 가스 이 공급 중단으로 유럽의 경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상황입니다. 여기에 유럽 경제대국인 독일이 또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기 침체라는 불상사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 겨울 유럽의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좀 맞물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유럽연합의 에너지 장관들 이 회의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회의 결과가 좀 상당히 순조롭게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의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13일에요. 이제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과 부합할지에 따라서 증시가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언제까지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냐,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요일 날 통화정책 회의, 파월 의장의 연설, 그다음에 유럽 에너지 장관 회의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다음 주 13일 날 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가장 어쩌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물가 지표가 높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꼬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전월보다 좀 낮아져야 주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그래도 약간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전월달보다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금리 스탠스를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배경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물가지수를 최근에 낮추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비중이 큰 가솔린,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축리를 풀었는데 또 최근에 또 러시아가 갑자기 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노드스트림 가스 공급 중단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에너지 가격에 치솟는 이런 모습들. 그렇다면 러시아는 물가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인가? 지금 러시아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물가지수가 또 높아져서 8월 달에 이런 CPI도 높아질 수 있는 우려. 그렇다면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는 우려가 가스러운 점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오펙 회의 같은 경우,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를 더 증산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긴축 강도를 높이는 방향들. 자, 이런 구조들. 세계적인 어떤 에너지 기구들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속에서 어쩌면 이런 구조들은 주변 국가들로 봐서는 CPI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 전력 비축률을 더 풀면서 이런 에너지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13일 날 무엇보다 중요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떨어져 줘야 그래야 어떤 주가는 비교적 윗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들을 나오기 때문에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슈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주가가 지금 나스닥이 7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시장에 대한 지표들 뭐 지금 여기에 경기가 지금 과연 뭐 침체냐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런 구조들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지표는 지금 뭐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여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코로나 때문에 일부 도시들의 봉쇄, 또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또 공장 가동 중단. 또 여기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그 목요일 날 또 발표가 되겠지만 금리를 적정히 올려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뭐 다시 한번 과거에 1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크게 보게 되면 10년의 역사를 두고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크게 떨어졌다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제 크게 떨어질 상황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도 물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이 된 어떤 지표들이라든가 뭐 주변국의 통황 여기까지 모든 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의 어떤 협력을 하는데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의 저런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더 이제 시장은 더 힘든 상황. 이런 구조로 봐서는 주가는 힘들다. 떨어질 확률이 90%다. 답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어떤 바이든이 어떤 식으로라도 에너지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총력을 기하겠다. 글쎄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주가가 지탱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하방을 지탱을 해주고 있다. 그러지만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르기도 힘들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어떤 바이든 정부가 여러 가지 내용들과 함께 지금 받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주가는 단기적인 플레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을 염두에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주식 일부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고 주가가 떨어진다 싶으면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국간에서 물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당분간은 어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아쉽지만 하방이 더 크다.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는 가운데 미국의 어떤 바이든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속에 뭐 최근에는 지금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그나마 바이든이 뭐 지지율이 반등했다 이런 구조인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바이든 쪽에서는 주가를 어느 정도 하방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스탠스를 계속 내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다. 이런 점들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세계적인 주가는 어쩔 수 없는 박스권이다. 이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림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에너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조치들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장 양시장이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양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펼쳤고요. 또 코스닥은 또 반대로 매수세를 펼쳤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의 어떤 구조, 당분간 달러 강세에 따라서는 외국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공교롭게 지금 한쪽에는 뭐 태조의 방원, 다른 쪽에는 저평가된 그런 시클리컬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보게 되면 안타깝게 이제 이런 주식들이 태조의 방원 쪽, 그러니까 뭐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성장성이 확실히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앞으로 5년, 6년 동안 성장성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주가들은 지금 2년, 3년까지 반영해서 미리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점들인데 주가가 과연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높은 쪽에 배팅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퍼가 0.9배, 0.7배 많이 빠져 있는 일부 이제 뭐 건설주라든가 이런 시크릿컬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주식을 사자니 싼 거는 인정하겠는데 성장성이 없어서 고민. 또 많이 올라 있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성장성이 있는데 많이 올랐다 고민. 이 상황 속에서 주가가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보면 이런 많이 오른 주식들, 이제 태조의 방원 주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또 많이 빠진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뭐 이런 주식들이 어느 정도 반등하다 싶으면 또 역시 떨어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런 태조의 방원 주식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런 이제 성장성 주식들이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고요. 또 반면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시장에서는 그래도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다시 배팅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성장성 있는 이런 태양광, 풍력, 2차전 이쪽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담아서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주식을 좀 오래 한다고 보여지면 주가를 좀 길게 보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미국의 성장성 주식들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이런 쪽을 한쪽에 담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은 좀 우리나라 주식은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당분간은 주식을 좀 상승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누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키는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한쪽에는 현금을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성장성 주식을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굳이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시되 좀 전에 말씀드린 성장성 있는 이런 종목 플레이로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이 강세 종목들을 조금 담아보시는 전략 취하라고 하시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좀 펼치시고 미국 증시에서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 짜보시면 어떨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국재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